할미도 등대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천 상륙 작전도 막이 올랐습니다. 1단계 작전은 월미도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 말은 녹색 해안에 상륙하는 거죠. 네. 이제 일제파가 상륙 주정을 타고 월미도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무 저항을 받지 않고 6시 33분에 월미도 해안에 상륙을 했고요. 이제 백오고지 정상에 도달을 했고 성조기를 딱 개항을 합니다. 적색 해안에는 그래서 5시 반부터 올라갔는데 이곳은 월미도와 달리 북한군의 저항이 제법 됐습니다. 웨인 묘지를 장악하기 위한 A중대가 30분간 전투에서 그래서 전사 8명, 부상자 28명의 적지 않은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 저항을 극복하고 자정 무렵을 넘어서서 이계 대대와 우리 한국 해병대가 이 오대시 A선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동시에 상륙한 청색해안이 남았죠. 청색해안은 대형 상륙정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LVT 중심으로 측면으로 돌아서 겨우겨우 상륙을 시키고 고지들을 연결하는 오대시원 라인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청색해안에도 상륙이 완료가 됨으로써 이 해병대의 첫날 목표들은 다 완수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군은 항상 어디를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김포 비행장을 장악하는 게 이 해병들에서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가지 소탕 같은 경우는 상륙작전 다음 날인 16일 날 상륙했던 한국군 해병 1년대가 이제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만큼 미 해병대는 이제 김포 쪽으로 바로 이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인천을 방어하는 북한군들도 이제는 퍼싱을 맞닥뜨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첫날 인천 시가지를 상륙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청색해안에서 상륙한 1년대와 적색해안에서 상륙한 5연대가 이제 딱 진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경인가도 그리고 경인선 이 철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인가도의 북쪽을 한국해병대대 지원을 받아서 5해병연대가 담당을 하고 남쪽을 1해병연대가 담당해서 함께 병진하는 형태로 이제 진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9월 15일 급보가 날아오면서 지금 인천에 우리 방어병력이 적은데 빨리빨리 증원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서울 쪽에 있던 예비부대들이 계속 인천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중에 T-34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전차 부대가 이게 소속 부대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마 42기계화 연대 소속이었다고 보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기계화 연대에서 처음 T-34 6대를 갖다가 9월 15일부터 보내갖고 이 부대가 9월 16일 인천 옆에 주안 간석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대가 증원이 되고 있는 걸 누가 발견하겠습니까? 상공을 지배하고 있던 콜세어들이 발견을 합니다. 상공을 딱 배회하고 있던 콜세어에게 잡혀갖고 당연히 콜세어들이 슉 날아가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콜세어들은 전차를 뭘로 공격했냐면은 2차 대전 때는 콜세어 하면 로켓탄이 딱 그 상징적인 무기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바뀝니다. 네이팜탄으로 네이팜으로 전차를. 네, 로켓탄은 생각보다 잘 안 맞아요. 로켓탄은 직사각이기 때문에 쭉 날아가는데 이게 대포처럼 정확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흔들려갖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낙동강 전투를 하면서 미군이 발견합니다. 그거보다 네이팜이 지표구나. 네이팜탄은 빗 맞아도 T-34가 폭발한다. 그 화재가 옮겨 붙어가지고. 유폭이 돼버린다는 걸 딱 발견하고서 이때부터는 콜세어들이 네이팜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꼭 전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보병이라든가 뭐 차량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이 네이팜을 싣고 있다가 간석과 주안 사이에 석바위라고 있습니다. 그럼요, 석바위. 아시죠? 석바위 부근에서 이 6대 맞닥뜨리고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가 주간이다 보니까 북한군들 경계를 하고 있었는지 콜세어 한 대가 이 막 처절한 기총소사 때문에 한 대가 격추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네이팜 탄세를 받고서 이 중에 3대가 격파가 되죠. T-34가 저렇게 시커멓게 탔네요. 시커멓게 탔죠. 저게 네이팜 탄에 다 그을린 겁니다. 그래서 저게 콜세어들이 날라오니까 막 옆으로 논두렁으로 막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요 앞에도 한 대 보이고 저 뒤에도 저 왼쪽에도 보이고 이렇게 격파된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콜세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한 반 정도는 격파시킨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퍼싱이 출발합니까? 퍼싱이 출발합니다. 이제 A중대가 앞으로 나가서 그럼 우리가 상대해줘야지 하고 밀고 나가서 드디어
간서고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서고걸이 좀 앞쪽에서 미처 격파하지 못한 전차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T-34보다 더 우월한 조금 더 큰 이 90mm 포를 이용을 해갖고 장거리에서부터 바바바방 쏴갖고 결국에 이 세 대 모두 다 격파해버립니다. 이날 9월 16일 2일차거든요. 그래서 2일차 때 간서고거리에서 지금도 경인선 철도가 딱 북쪽으로 꺾죠. 이게 왜 꺾냐면은 옛날엔 그 앞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사실 그 주안 이쪽이 다 그냥 간척이 돼 있어갖고 내륙 같은데 그때는 그쪽까지 다 물이 들어와갖고 거기서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안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해안시였어요. 그래갖고 거길 통과해갖고 이제 5연대가 부평 쪽으로 조금 더 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딱 해질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교리대로 교리대로. 정지. 네. 정지하면서 그 주변 일대에 이제 매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한군이 계속 오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그 주변에 딱 포지션을 잡고 야간 수경 준비를 했고요. 북한은 낮에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항공 공격의 속수무책이니까 그렇죠. 거꾸로 밤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공산권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스미스의 저 신중한 밤에는 진격하지 않다가 이 경우에는 제대로 들어맞습니다. 이걸 딱 스미스 스타일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야간에 매복으로 있으면은 밤에 어두운 데서 막 잘 안 보이는데 막 달려오던 북한군이 그 덫에 걸려갖고 빵 총격 막 당하는 일들이 이날 밤에도 몇 차례나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미군은 투시경을 사용했나요? 조명탄 전혀 없죠. 그러면 밤에 깜깜한데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 아무리 밤이어도 헤드라이트를 좀 가리고 조금은 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쪽 방향에서 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가까이 오면 조명탄을 터뜨려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고지전이나 뭐 이 고정화된 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 이 공산권 국가들은 진지가 있으면 정말 소리 안 나게 그냥 꺼밀꺼밀 기어와서 갑자기 진지 앞에서 꽹과리 치면서 막 넘어오는 게 전략인데 여기는 사실 그런 진지는 아니니까. 그 북한군 얘기를 들어보면 조명탄이 켜지는 순간 우린 죽었다 그런 애들 굉장히 많았어. 자, 그래서 이제 16일에서 17일 밤, 2일차에서 3일차 되는 밤이 되니까 북한군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제 반격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전, 보병과 전차 합동부대를 편성해서 3일차 17일에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 간석 쪽으로 이제 반격을 하려고 밤새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애들이 딱 들어와서 새벽에 이제 포진을 했는데 거기 위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간서고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은 부평 삼거리 여기 있습니다. 바로 거기 언덕을 하나 고개를 넘어가면은 거기가 바로 부평이에요. 네. 바로 그 언덕 쪽을 넘어서 공격 준비를 했는데 얘네들이 내려온 그 뒤쪽 언덕에 해병대가 사실은 밤새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밟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A중대 1소대 퍼싱들이 이쪽에 딱 배치가 돼 있었고 3.5인치 바주카포 그리고 또 75mm 무반동포 같은 중화기들을 가진 부대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고개가 원통이 고개라고 하는데 이 원통이 고개가 딱 커브로 돌아가는 그 뒤에 지금은 희망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그 희망공원이 있는 고지에 사실 나가 있던 해병대들도 밤새 딱 거기 있다가 거기는 이런 중화기는 없고 대신에 2.36인치 바주카를 들고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에서는 퍼싱에 90mm 포가 날아가고 저 뒤쪽 희망공원 쪽에 숨어있던 해병대들은 뒤를 노리고서 2.36인치를 쏘니까 이 후면 장갑은 T-34가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2.36인치에도 빵빵 뚫립니다.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이때 이 6대 전차들이 싹 모두 파괴했습니까? 모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T-34의 구멍이 밑에 크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90mm 직격을 받은 그런 구멍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옆에 피하려다가 저기서 또 맞고 격파된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2차례 전차전까지 벌이면서 소규모 반격을 시도해봤지만은 완전히 실패하면서 이제는 부평으로 가는 진격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돌진을 바로 하면 서울로 가는 길이 뚫려 있습니다만 스미스식 전투라면은 안전을 확인하고 진격을 해야 되니까 바로 진격은 안 하겠죠? 근데 저 전투가 17일 3일차 아침에 벌어졌기 때문에 낮이니까 진격. 이제는 가야죠. 시간이 남았네. 그리고 이 17일 아침에 높으신 분께서 행차합니다. 메가더가 와요? 네, 딱 이 해병사단의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와 장군님 저희가 T-34까지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럼 내가 가봐야지 하면서 즉시 지프를 몰고 갑니다.
부평역에서 터진 T-34를 만져보고 계시는군요. 네, 저거는 저 중간에 속바위 쪽에서 격파되는 걸 먼저 보고서 거기서도 이제 장군님 제가 여기서만 격파한 게 아니라 요거는 콜세어들이 네이팜으로 한 거고요. 조금 더 가시면은 저희 전차들이 박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가봐야지 라고 하면서 구멍 뚫린 데 손도 집어넣고 이렇게 시찰을 합니다. 근데 바로 저희가 소탕된 지 거의 한 1시간, 2시간 내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굉장히 최전선까지 온 거죠. 저는 이제 메가드도 대단한데 우리 태평양 전쟁 때도 봤잖아요. 저걸 다 담아놓는 이 카메라맨들 미국 기록으로 남겨놓는 저게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장면들이 딱 바로 그 원통이 고개 앞에서 잘 싸웠어. 계속 밀고 가. 빨리 김포 비행장으로 가게. 이렇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알몬드 수고하네. 네. 이렇게 해서 메가더가 한번 쫙 이제 와서 푸시도 해주니까 이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계속 부평으로 밀고 갑니다. 근데 부평은 또 미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정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저 원통이 고개를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일제강점기에 부평 조병창 자리입니다. 저기가. 저길 해방 이후에 미군이 주한미군이 접수를 해갖고 저기를 미군 기지화 시키죠. 네. 그러면서 저기를 갖다가 아스콤 시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부평공원 자리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군 지도나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전투 이 지도를 봐도 부평이라고 안 돼 있고 아스콤 시티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애들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게 아미 서비스 커맨드거든요. 군수 뭐 지원 사령부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을 이제 미군은 탈환한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 그래 우리 기지에 다시 돌아왔다. 네. 뭐 있나 하면서 쭉 봤는데 여기를 북한군은 수비를 못 하고 있었어요. 딱 와서 보니까 심지어 미군이 그때 놔두고 갔던 탄약까지 미군 탄약이 있어요? 정도였어요. 오히려 북한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알고 있어도요. 사실은 쓸 수가 없죠. 다르잖아요, 뭔가. 탄이 안 맞아. 네. 아니 근데 그럼 그냥 불태워서 그러니까 워낙 없애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다급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저항이 없었다는 건 여기 수비 병력 자체가 놓을 여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낙동강 전선에 보낸 상황이고 그나마 있는 거 다 인천으로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격파당했으니 근데 완전히 무주공산이었죠. 창고를 탁 열었는데 탄이 그대로 막 있는 모습을 보면은 최승명 박사님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제수. 제수 하면 제수. 그랬겠죠. 네, 그래서 70년대까지도 미군 기지가 있었던 이 부평공원 자리에서 한미 해병대가 쫙 갈라져서 김포 비행장을 향해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저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좌익은 부평에서 쭉 올라가면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계양산이 있거든요. 계양산. 네, 그 계양산 쪽으로 이제 한국 해병대가 좌익으로 엄호하고 미 해병대 5연대의 전차들과 보병들이 이제 중간에 오정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정동을 통해서 김포 비행장 쪽으로 갔고 이제 5연대 일대대는 조금 더 이제 경인가도 쪽을 붙어서 그쪽으로 쭉 가면 신월동이 나오죠. 맞아요. 네, 평야지대를 지나서 이제 신월동 쪽으로 계속 진격을 해갖고 이 3일차 드디어 이날 해 떨어질 저녁 6시 무렵에 김포 비행장 활주로 남단까지 도달합니다. 되게 빨리 갔네요. 그러니까 네. 엄청 빠르게 갔네. 네, 거기가 워낙 평야지대여서 거기도 네. 탁 트여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부천, 부평의 아파트 단지들이 개발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아무도 안 지키고 있었으니 얼마나 쾌조의 진격을 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일하러 갈 때 자주 가는 코스예요. 그 부평, 오정동, 신월동 라인 거쳐서 김포공항 라인으로 가는 길이. 근데 와 이게 김포공항을 되찾으러 갔던 그 상륙군의 길이구나라고 기동로였다. 되게 남다르다 다시 생각하면. 네. 반면에 경인가도 이 남쪽을 담당한 해병 제1연대는 좀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남쪽에는 산들이 많아요. 네. 산들이 계속 작은 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터널들이 많이 뚫려 네, 있어요. 지금은 터널이 많이 뚫려 네네. 있어서 잘 못 느끼겠지만은 그거 하나하나 1연대는 그걸 넘어가면서 계속 진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연대만큼 빨리 진격을 못 했어요. 그래갖고 3일차 밤이 될 때까지 부천역 쪽까지도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엔 소사였죠. 그러면 부평은 평지여서 평인 거예요? 맞아요. 그 평자입니다. 부천은 막 천도 흐르고 산들도 막 있고. 그 아래쪽은 조금 더 험한 곳이죠. 네. 그래서 이 확실히 산을 넘어가는 1연대, 네. 평야를 가로지르러 가는 차이가 5연대가 있지. 이제 이 3일차에 확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자, 먼저 미 해병 5연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비행장 탈환할 때도 전차가 좀 앞서 나가게 되나요? 네,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여기 와서? 맥아래. 그분이 한 말씀 하십니다. 전차 타줄 테니까 빨리 가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이제 17일 오전 7시에 김포 비행장을 이 세 군데 방면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김포 비행장이 뭐 북한군이 사용을 하기는 한 거예요? 네. 이게 뭐 김포 비행장에 비행기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 비행장을 거점으로 해서 17일 새벽에 인천 이 해안도보에 기습적인 북한 공군 폭격기들의 내습이 있었습니다. 네, 새벽 5시 50분 아직 이 해 떠서 충분히 경계가 삼엄해지기 전에 기습을 해와갖고 거기 떠있던 중순양함 USS 로체스터에 폭탄을 떨궜습니다. 100파운드 폭탄을 갖다가 4발을 떨어뜨렸는데 한 발이 거의 지근탄이었어요. 그런데 로체스터는 다행스럽게도 이 떨어진 한 발마저 불발탄이었습니다. 터지지 않았어요. 야. 그 다음으로 공격한 게 영국군 병순양함 자마이카 쪽으로 공격을 해들어갔는데 자마이카는 대공포 빠바바박 엄청나게 쏘아대갖고 그중에 한 대가 격추됩니다. 한 대는 겨우 구사일생으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성가시게 할 정도의 공군력은 있었던 셈이죠. 어쨌든 김포 비행장을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김포 지역은요 북한군 제107연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 비행장은 급조된 북한군 제1항공사단이 역시 지키고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제공권에서도 놓쳤고 그다음에 워낙 미군 해병대의 공격이 거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계속 밀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18일 새벽에는 북한군이 역습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야간에. 하지만 이제 화력도 워낙 부족했었고요. 그다음에 미 해병 5연대가 워낙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로 사이사이에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비행장 활주로 사이사이에 숲풀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데 이제 북한군이 이제 가가지고 나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같이 다 들어가요. 같이 다 들어가서 여기서 소탄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북한군 1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죠. 꽤 많이 여기서 반격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미 해병 5연대가 너무나 잘 싸우니까 여기를 지키고 있던 북한 부대는 사실 2선급 부대였거든요. 급조된 부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바로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일 오전 8시에 김포 비행장 탈환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이제 완전히 점령이 돼버리죠. 자, 이제 김포 비행장을 되찾았으니까요. 뭐 병력이며 물자며 항공 수송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출격하던 전투기며 폭격기며 이제 김포에서 뜨면 되는 거고요. 너무나 큰 뭐, 차이죠. 그렇죠. 진짜. 네. 엄청난 거리 차이잖아요. 활주로 상태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당시 김포 비행장에는 활주로가 3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8일 당일에는 주 활주로를 쓸 수 없었지만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서 네. 곧바로 정리가 되고요. 지상병력을 태우고 처음으로 착륙을 하는데 야, 이거 뭐 거의 즉시 사용이네요. 저기 허준 씨 이제 게임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네. 게임 막 하다가 비행장 하나 딱 건설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비행기가 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행기가 오죠. 그럼요. 금방 와서 금방 이제 네네. 쌓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한 대가 보이자마자 뭐 10분 있다가 3대, 30분 있다가 10대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해병대 항공기들까지 착륙을 합니다. 여기에. 완벽한 모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나머지 활주로들도 곧바로 이제 보수가 되고요. 그래서 19일에는 김포 비행장에요. 제10군 전술 항공사령부가 설치가 됩니다. 느낌상 예. 올 크리스마스는 다들 집에 돌아가셔서 보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네.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기 F4U 콜세어가 일본에서 날라와요. 3개 항공대가 일본에서 날라와서 여기 김포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무전이 날라오면 뜨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김포 비행장에서 출격하니까 이 수도권은 거의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항공 지원의 여력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벅차다. 진짜 벅차다. 예. 인천항 자체가 작은 항이어서 네. 나중에는 이제 8군까지 올라오면 어마어마하게 보급품 양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나마 김포 비행장이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튀었지만 네. 그럼에도 계속 보급 문제가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 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 병력하고 물자면은 크로마이트 작전 지금은 다음 단계로 갈수 진행해도 있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출발시켜. 네. 확실히 이제 김포 비행장을 점령한 이후에 공군의 전술적 효과가 커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캐스 근접 항공 지원의 효과가 개선이 훨씬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해병을 위한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한 부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해병 항공대를 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6.25 전쟁기에 해병대는 이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항공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어그라운드 팀을 이때 만듭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 작전 할 때부터 좀 테스트적으로 실험을 하다가 이 서울 탈환할 때는 실제로 잘 이걸 써먹거든요. 네. 그러면서 효과적인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김포 비행장을 탈환한 이후에 이제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서울 탈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잠깐, 그럼 여기서 서울은 어디일까요? 서울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도 서울 아닙니다. 어디 사십니까 지금? 영등포사입니다. 영등포는 서울이었습니다. 영등포는 서울이에요. 네. 네. 사대문 안이 보통 서울이라고 그렇죠. 많이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강북에서는 사대문이 주변 부분, 네네. 서대문까지도 네. 연결되죠. 다. 근데 강남에서는 유일하게 영등포 부근만 서울입니다. 즉, 이 서울을 간다, 서울 탈환을 한다 그러면 어디 탈환이냐? 핵심은 오늘날의 광화문, 종로 일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탈환 작전에는 해병대가 갑니다. 일단 계획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 주공 역할을 해왔던 해병 5연대가 행주를 도와합니다. 네, 행주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가장 가까운 라인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행주를 바로 도와가지고 백공항이. 네. 바로 서울 서측방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따라가냐면 한국군 해병 1년대가 네. 따라갑니다. 여기가 주공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험한 길로 갔었던 미군의 이제 해병 1년대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영등포와 여의도를 탈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 이제 용산 방면으로 이제 도하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계속 서측방으로 뚫고 직공해서 오고 있는 5해병연대와 함께 서울 서측방을 공격하는 계획인 겁니다. 야, 근데 힘들게 돌아와서 도착하고 얼마 못 쉬고 도하를 2번, 3번 해야 되는 라인을 또 타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해병연대가 하나 더 있어요. 7년대예요.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뒤늦게 도착했잖아요. 네네. 좀 약간 북쪽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북한산 일대로 진격해서 서울 북방으로 이동하는 아하. 루트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세 루트로 가는 거죠. 네. 근데 두 개는 나중에 합쳐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루트이고, 한편 19일에서야 상륙하는 해병대 말고 육군, 네. 미 7사단. 그리고 여기 한국군 17년대도 오죠. 네. 7사단은 뭘 하냐면 서울 탈환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7사단의 역할은 서울로 진격하는 해병대의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왜 우측방에 북한군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측방이 안양 쪽으로 네, 내려가는. 안양 수원 이 방면이잖아요. 그죠? 엄호하면서 동시에 남쪽에서 오는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하면서,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올라오는 미 8군과 연결 작전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북한군의 퇴로 차단 역할을 미 7사단이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안양 수원 방면으로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서울 수북은 해병대가 하는데 네네. 모루의 역할을 7사단이 하는 거네요. 하는 거죠. 지금 네. 현재로서는. 네. 이때도 계속 항공 정책에 의하면은 시각각 낙동강 전선에서 철수하는 북한군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빨리 이 수원 쪽을 거쳐서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낙동강에서 철수하는 북한군은 좀 멘붕 상태가 돼서 그냥 막 후다닥 지금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래도 뭐 그게 서울에 있는 다른 부대들과 합쳐서 네네. 좀 더 방어력을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차단하는 게 꼭 필요했죠. 필요했죠. 네. 서울 탈환 작전의 주공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해병 5연대가 한강을 건넌다면은 도하 지점을 보면은 행주나루로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워낙 뭐 도로가 좋아져서 그리고 지형도 많이 바뀌어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저때 한강 도하라는 지점을 보면은 옛날부터 쓰던 나루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비슷한 시점에 항공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저건 1947년에 찍힌 겁니다.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미군이 이제 서울 일대를 쭉 찍어놓은 항공 사진이 있는데, 자, 저거 지금 구분이 잘 가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네. 그것부터만 헷갈리실 텐데 네. 저희가 여기 네. 여의도인가? 저 중간에 강 너머 북쪽에 보이시면 중간에 이 산 같은 게 있죠. 네. 그게 바로 행주산성입니다. 네. 그 건너편에 남쪽 남한에 보면은 갯벌같이 그런 모래밭이 네네. 있고 그 밑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게 개화산입니다. 개화산이 뭐냐면 우리 인천공항고속도로 갈 때 가다 보면은 올림픽대로에서
딱 그 터널로 들어가는 데 있죠. 산 네네. 중간에. 그게 바로 그 개화산입니다. 그리고 개화산 조금 밑으로 보시면 저 왼쪽 끄트머리 보면은 까만 점이 사선으로 있는데요. 그게 바로 김포 비행장 활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김포 비행장에서 개화산을 넘어서 저 행주나루 쪽으로 가서 도하를 하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저 당시 보시면은 좀 달라진 게 있을 겁니다. 행주산성 옆이 지금은 뭐 물길이 정비가 돼 있는데 저쪽은 동쪽이 푹 들어가 있죠. 네. 쭉 들어가 있고 강 사이가 넓게 벌어져 있는 네.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지형이 생각보다 강 건너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이 아무래도 우리가 가을 들어서기 전에 조금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도 지나고 해서 네네. 그래서 그 물들이 다 내려와 갖고 그때 좀 물이 좀 많고 물살이 좀 제법 돼 갖고 그냥 건너기는 좀 되게 힘든 시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강이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유량이 엄청 많은 강이라면서요. 네, 그럼요. 우리는 그냥 항상 보니까 그런데 수도 안에 이렇게 큰 강이 있다고 이런다면서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일단 산도 높잖아요. 도시 주변에 저렇게 높은 산들이 쫙 있단 말이야. 등산하기 좋은 산들이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강폭도 넓고 뭐 센 강이나 그런 데 오면 정말 우리를 치면 개천 같은 데인데. 막 외국에 막 유명한 도시 막 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 강은 어떠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강 가서 보면 이게 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안양천, 중랑천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서울 이름이 원래 한양이잖아요. 네. 한이라고 하는 큰 강의 북쪽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 한양이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네. 중국에도 가면 한양이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강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지금 서울에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도하를 해야 되는가부터가 이제 좀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 해병대는 아시다시피 뭐 전문입니까? 상륙 전문입니다. 상륙. 상륙 전문. 바다에서 상륙하는 데는 딱 이게 틀이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내륙으로 깊이 이렇게 진출하는 거는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큰 강을 건너야 될 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런 딱히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도하 명령이 떨어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이면은 뭘로 가야 됩니까? 부결로트인가 아니면 모터보트 그런 고무보트. 그렇죠. 고무보트에다가 이제 뭐 모터 단 것들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살도 세고 폭이 넓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수영을 출발하면요. 3km밖에서 도착할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제 저는 잠실대교 밑에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잠실대교 밑에서 한다고요? 네. 왕복하면은 1.8km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왕복하면 네. 2.5km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게 근데 유속도 크고 저 때가 훨씬 빠르지 않아요? 지금 보가 지금은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보가 있긴 한데 수문을 열 때도 있거든요. 유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 보면은 방향을 계속 앞보기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갑니다. 네. 대각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속이 특별히 빠르다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강폭이 일정하지가 않고 쭉 들어간 데도 있다 보니까 이게 네. 물이 그냥 정비가 안 됐으니까. 쭉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저런 데서 막 소용돌이가 쳤다가 빠져나오고 하니까 어디선 뺑뺑뺑 돌고 또 강 깊이도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어딘 빨랐다가 어딘 느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난점들이 있었죠. 이제 하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겠다. CB를 불러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부르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병대가 고민을 하니까 알몬드가 역정을 냅니다. 너네 해병대 이것저것 자원 많잖아. 그거 다 두고 뭐 할래? 너네 상륙 장갑차 있잖아. LVT 갖고 오란 말이야. 규정이 없다고 안 하면 돼 하면서 알몬드가 또 폭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해병대가 융통성이 약간 좀 부족했어요. 그냥 좀 워낙 또 안전제일로 나가다 보니까 근데 알몬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건너야 돼. 이것저것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넘어가. 우리 육군도 지원해 줄게. 우리 육군에도 수륙 양용 보트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다 투입해서 행주나루를 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상륙 장갑차나 수륙양용 보트나 이런 걸로 그냥 실어 나르면 되겠네요. 특히 청색해안 상륙할 때 많이 보셨던 그 LVT 무한궤도가 있는 대대가 인천에서 그냥 다 일로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수륙 양용 보트, 덕보트라고 유명한 타봤어. 네. 저거는 아직도 뭐 관광지 같은 데서 네. 많이 운행하죠. 관광지 가서 타였어요. 보스턴에 보면은요, 그 찰스 강이 하구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바다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게 아스팔트 도로에서 출발해서 네네. 찰스강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쫙 돌고 그러고 나옵니다. 아. 네, 굉장히 신기해요. 진짜 이렇게 그냥 가는 차인데 그 넓은 강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쫙 도니까요. 빨라요? 빠르진 빠르진 않습니다. 않아요. 네. 지금은 저게 관광용으로 많이 쓰고 또 네.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갖고 아, 그거군요. 오리보트라고 막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괌에도 있어요. 네. 네. 와, 그러면 그 오리 덕이야? 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원래 스펠링이 DUKW예요. 덕버트. 네, 근데 저것도 뭐 읽으면은 덕이라고 읽게 되겠죠. DUKW인데 저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네. 저게 사실 기본 골조는 뭐냐면은 다들 익숙하신 두돈반 트럭입니다. 아, 두돈반 트럭이요? 네, 저 겉에 보트 같이 생긴 부분들, 물에 뜨는 부분을 싹 걷어내고 보면은 익숙한 그 두돈반 트럭이 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DUKW는 그냥 규정대로 붙인 거예요. 저게 GMC에서 만든 트럭인데 GMC에서 그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D가 뭐냐면은 1942년에 개발됐다는 거고요. U는 유틸리티, 그래서 다용도, 범용. 네, 범용 이런 거고 K는 사륜구동, 네, W는 두돈반 트럭 보시면 뒤에 뒷바퀴가 두 축이 있잖아요. 네, 텐덤 X라고 하는데 그 텐덤 X를 가진 트럭이 W로 이제 써갖고 그 그냥 규정대로 붙여보니 DUKW. 덕이네. 하면서 덕보트 이렇게 된 겁니다. 저게 1942년에 육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을 건너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야, 그건 좀 우리도 수륙 양용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요가 나와서 저것도 나름 그 당시에 산학협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동원됐냐면은 요트 만들던 요트 제작업자가 오고 NDRC가 미국의 이제 공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런 거 많이 해결해 줬잖아요. 그때 MIT 다니던 스페어라는 분이 또 여기 참여해서 나름 또 그렇게 공학적인 설계를 가미해서 만든 트럭입니다. 그래서 겉에 이제 저런 선체를 두르고 뒤쪽엔 스크루를 뺐죠. 뒷바퀴 축을 돌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 보면 큰 샤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장을 해서 스크루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 뒷바퀴 돌릴 동력을 스크루 돌리는 데 써서 물 위에서 삐질삐질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일개 중대가 투입이 돼갖고 행주나루에 병력을 옮기는데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여담이 있는 게 네. 그때 이 덕보트를 개발한 그 스페어란 MIT 출신 스페어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유교 전쟁에도 참전했어요. 아, 네. 이분이 어디서 참전했냐면은 앞서 양동 작전으로 보여드렸던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되셨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 우리가 막판에 이제 3일 정도 막고서 네. 이제 빼올 때 네네. 한국에서 LST 파견해서 데리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철수 작전을 지휘한 분이 덕보트의 개발자 스페어 소령이었습니다. 스페어 소장님은 자기가 개발한 이 덕트럭이 여기에 투입된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그러면 많이 봤겠죠. 그래서 으쓱 내가 저거 만들었어. 뭐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 서울 수복 작전에 활약을 하면서 좀 해병대 피해를 좀 덜어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행주에서 뭔가 도하하는 거는 6.25 전쟁에서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초반에 뭐 한국군 1사단 같은 경우는 개성, 문산부터 해서 임진강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이 함락되면서 이쪽으로 도하에서 내려왔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배들을 찾아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대 느낌이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이 느낌의 도하인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지시를 딱 받고 나서 급하니까 19일 야간에 바로 도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행주 산성 쪽에 있는 거기 산이잖아요. 산에 북한군이 얼마나 있는지 방어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적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쓰는 부대가 누구냐면 수색중대입니다. 네. 그래서 해병 5연대에 수색중대가 이때 투입이 되는데 또 다 보낼 수가 없어요. 네. 은밀하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은밀하게 가려면 이제 수영해서 헤엄쳐서 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심소령님이 그렇게 한강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만일을 위해서 다 준비를 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영 잘하는 인원 14명을 선발을 해요. 네. 밤에 한강은 낮에 수영해도 깜깜합니다. 물속이. 네. 그래서 일반적인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안 보이니까 공포와 공황이 엄청 그렇죠. 오거든요. 제가 그 느낌은 압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게다가 적이 있을지도 그러면 모르는데. 총을 메고 한밤중에 당연하죠. 다행히 이제 뭐 저처럼 자유형을 하는 건 아니고 군에서는 전투 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투 수영의 기본은
평형입니다. 평형. 당시에 이제 미국 공간사나 이런 걸 보면은 평형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프로그 스타일로 갔다. 개구리형. 네, 개구리형으로 갔다. 개구리형의 장점은 뭐냐면 전투화를 신고 있어도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차거든요. 근데 대신에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도 다 훈련하고 합니다. 와. 네,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도 총과 네, 워커를 신고 물속에서 이 헤엄을 쳐서 간다고요? 네. 1점 몇 킬로를? 그렇죠. 거의 한 대단하다. 1.5km쯤 되지 않았을까 와. 추측컨대.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와. 그리고 행주산성 지역을 정찰을 합니다. 네. 근데 적이 없어요. 왜? 그래서 행운이네요, 진짜. 행운이죠. 보고를 딱 합니다. 딱딱딱딱 하면서 여기에 적이 없습니다. 저희 괜히 왔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딱 들은 강 밑에 있었던 네. 수색 중대장은 와 좋다. 나머지 수색 중대원들을 착륙정 주정에 이제 태워가지고 도하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저기 있는 행주산성 125고지 정상에서 북한군의 기관총탄과 박격포탄이 벌박 떨어지면서 뭐야?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도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수색대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수색대는 중간 고지까지만 가고 이거를 산 정상으로 착각을 하고 보고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있는 북한군이 워낙 위장을 철저하게 잘 해서 찾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야간 도하가 실패로 끝나게 됐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간 도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된 겁니다. 그래서 5 해병연대 본대가 이제 9월 20일 새벽부터 주간 도하를 시도를 하는데 역시 이렇게 주간에 낮에 도하를 하려면 그리고 적이 지금 명확하게 적이 있다는 걸 네. 알았으니까 동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포격해야죠. 포격이죠. 밀어버려야죠. 항공 지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격 후에 06시 45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덕보트 등을 이용한 이제 강습 도하 이거를 이제 강습 도하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적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과감하게 이제 도하를 네.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가요. 네. 네. 그 도하면서 혹시라도 적의 포나 기관총이 쏟아지면 그 지역을 맹렬하게 포격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상시부전을 쫙 가동하면서 전방 상황 화력 지원 준비를 하고 아무래도 건너편에 적들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LVT 장갑차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아, 든든하다. 넘어갑니다. 아, 저 역시나 이제 뒤로 열리네요. 네, 예. 저 뒤에 나룻배들이 보이죠. 저희가 나룻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게 덕보트 설명을 했는데 덕이 안 나오고. 덕보트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봤었는데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에 덕보트를 보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강력한 항공 지원 하에 네. 이제 09시 45분경에 그 행주산성의 그 고지를 탈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부대가 어디까지 진격을 하냐면 행주 위쪽에 이제 경의선이 지나가는 능곡 일대까지 점령을 하게 됐고 9월 20일 저녁까지는 이제 일도가 다 안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대가 이때는 이제 덕보트가 이용이 되죠. 네. 나머지 부대들도 다 도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부대들이 다 진격을 해서 무혈로 수색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덕보트를 타고 도하려던 것이 바로 한국 해병대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해병대들이 먼저 LVT로 도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해병대 이때 2대대가 네. 투입을 합니다. 네. 2대대는 원래 좀 예비대로 인천에 남아 있었는데 우리 이제 계양산 쪽으로 갔던 3대대는 김포반도 쪽에 아직 북한 네. 잔적이 남아 있어서 그쪽을 소탕하러 가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던 2대대를 불러와서 도하 작전에 참여시킵니다. 뭐 이쯤 되면은 서울 점거하고 있던 북한군, 야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맞서서 응사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포격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숨어 있자니 결국은 잔존 소탕하는 해병대에게 당하고 방어 태세를 어떻게든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병력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인천과 이 경인 지역, 그 서울까지 다 포함한 지역에서 한 10,000명 정도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서울 탈환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시점에서 이 서울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북한군 병력이 무려 20,000명까지 증가를 네.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여기에 그만큼 더 증원을 했다.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 중이다가 인천 상륙작전 소식을 듣고 북상을 했던 대표적으로 18사단 같은 경우 주력으로서 서울을 방어를 했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여단들 혹은 뭐 독립연대 이런 부대들이 여기 와서 서울에 집결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군이 신경 썼던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서울 시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서울 시가지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서울 서측방 일대입니다.
여기를 이제 강화를 시켜 놓음으로써 나름 서울을 방어해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병력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시가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데. 네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인천 상륙 작전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던 게 마오쩌둥과 스탈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상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과 소련은 어떤 반응을 좀 가졌습니까? 바로 보고를 받았죠. 네. 바로 보고 받고 이제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 한 직후에 스탈린이 지시를 내리죠. 그러니까 일단 4개 사단을 남쪽에서 철수를 시켜가지고 서울의 북동쪽을 방어하라고 지시를 해요. 조금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일단 반대쪽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쪽 방어하라는 건 여기 일단 서울 점령당하는 거는 기정사실로 하고 퇴로를 확보해라. 그 이상을 넘어올 수 없게. 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북한군 부대가 후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장기전. 그것 자체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처음라인은 북이 10만 명 정도만 서울에 집결해 놓으면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던 거는 중국 지도부가 미군을 굉장히 우습게 봐요. 전투력이 별로다.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쪼은라이의 가장 불만은 뭐냐면 북한이 중국에 정보를 안 준다. 근데 그게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으로서는 뭐 소련한테 주지 뭐 도와준다라는 확실한 얘기도 안 했던 중국한테 굳이 줄 필요도 없고 또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와 있는데 뭐 굳이 중국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제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네.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쪼밀라이가 중국 대사였던 리즈랑을 통해 가지고 아 이게 지금 지구전으로 가야 되겠다. 네. 처음에 그냥 한 번에 끝낸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지구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스탈린이 굉장히 의외의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소련 공군기를 평양에 급파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김포 비행장을 장악을 하고 이름은 이제 일본에서 떠오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면 소련 공군기가 평양 쪽으로 가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아직은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이 결정되기 전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전투기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평양으로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소련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네. 전혀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마비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급하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는 네.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의 전쟁 수뇌부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보면은 역할을 보면은 전혀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스탈린이 이제 스튜코프 통해서 지시했던 거는 낙동강 전선에 있는 4개 사단을 일단 올려 보내라. 서울 방어를 위해서. 근데 결국 온 거는 딱 시기에 맞춰서 온 거는 한 개의 연대뿐이었습니다. 구사단 한 개 연대뿐이었던 거고. 두 번째 북한에서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제 중국에서 넌지시 흘렸던 부분도 있지만 중국군에 대한 파병 요청입니다. 근데 북한이 결국에는 논의를 통해서 이건 안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군이 들어오면은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닌 게 된다라는 논리가 더 강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어떤 세력을 두고 있던 파벌에 의해서 김일성이 이제 이걸 권력을 잃을 수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김일성이 여기서 제대로 뭔가 대책을 마련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서울 전선도 그렇고 낙동강 전선도 그렇고 협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은 결국에는 김일성이라는 어떤 최고 사령관의 이 수족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대였는데 그게 다 마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각자 도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무기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죠? 야, 이세영 원장님. 드디어 나오는구나. 네. 환영합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와. 유엔군하고 한국군, 그다음에 미군도 썼던 와, 이제 M1 대단. 소총이죠. 네.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확실히 근데 칼빈이 기동성이 있어 보인다. M3 그리스건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 러시아제 진정한 파파샤. 따발총. 빠빠샤! PPSH-41 나왔습니다. 영등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 전선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있었던 이제 일대대 쪽에서 우측방에 역시 영웅이 하나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전투에서 흐름을 바꾸는 거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로버트 바로우 데이가 이끌었던 알파 중대, A 중대였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맞춰서 반격도 시작됐을 텐데 어떤 반격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한 곳이 어디냐? 잘 아실 거예요. 대구의 다부동 전투. 다부동이군요. 김일성이 9월 23일 날 총 후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오합지졸로 변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